자, 오늘은 통합과학 가장 첫 부분인 우주 시작과 원소의 생성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의 가장 앞부분인데 사실상 내용이 그렇게 그냥 쉬운 그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로만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새로 배우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유의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요 오른쪽에 이제 쿼크라는 좀 생소한 애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하나씩 뜯어서 봐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에 이제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축구공이 나왔지만 축구공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그 물질들은 우리가 입자라고도 배웠고 분자라고도 배웠고 분자 안에 들어가면 또 원자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원자라는 녀석을 또 쪼개고 나면은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원자 핵이라는 녀석과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아주 작은 전자라는 녀석으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원자 핵이라는 녀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양성자라는 녀석과 중성자라는 녀석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 쿼크라는 녀석이 양성자나 중성자라는 녀석을 구성을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쿼크라는 녀석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쿼크라는 녀석은 굉장히 작은 물질이죠.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 그 입자가 종류가 무려 6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쿼크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2가지, 하나는 업쿼크라고 부르는 녀석이랑 하나는 다운쿼크라고 불러주는 이 2 녀석만 알아주면 충분해요. 자, 업쿼크라는 녀석이랑 다운쿼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 녀석이냐? 바로 전하량의 차이입니다. 업쿼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양성자나 전자,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딱딱 정수로만 떨어졌던 숫자가 아니고 조금 애매하죠. 플러스 3분의 2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다운쿼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양성자가 빨간색이고 그 녀석을 확대한 게 이 모습인데 흰색 쿼크가 2개 들어가 있고 노란색 쿼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흰색 쿼크가 바로 업쿼크입니다. 업쿼크. 그래서 업쿼크는 우리가 U라고 써요, 약자로. 그래서 U, 그 다음에 다운은 D겠죠. 그래서 D.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 바로 업쿼크, 다운쿼크, 이렇게 구성된 녀석이 전하량을 우리가 한번 따져준다면 플러스 3분의 2 2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도합 몇입니까? 플러스 1이죠. 되죠? 이렇게 돼서 바로 양성자라는 녀석이 플러스 1이라는 전하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것도 한번 해보죠. 흰색 알갱이가 2번 쿼크에는 하나 들어가 있고 노란색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랑 다운쿼크 2개가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고 봐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라는 이름이 비춰지게 돼요.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1적인 성질을 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물질, 원자라는 녀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녀석이 더 작은 무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대해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 녀석, 전자라는 녀석과 쿼크라는 녀석, 요 2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기본 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맨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보기에는 쿼크라는 녀석은 그래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녀석을 다 쪼개고 나서 나온 녀석이니까 가장 작은 녀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전자라는 녀석은 쿼크가 양성자 중성자 모이고 걔네들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나서 전자가 붙는 거여서 그렇게 인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쿼크와 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 녀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읍시다. 여기까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단히 지우고, 이걸 우리가 왜 이걸 배우냐면, 빅뱅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빅뱅, 말 그대로 거대한 뱅, 폭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시작한 우주가 터져서 우주는 점점 팽창을 하고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의 우주까지 다가오고 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는 원자와 물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녀석들이 먼저 처음부터 있었을까라는 거야.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이 녀석을 파고 들어갔더니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다라는 것은 빅뱅이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이 쿼크라고 부르는 전자라고 불렀던 기본 입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거꾸로 역의 순서로 물질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빅뱅 사진을 이제 약간 시간 순으로 나눠둔 겁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그림을 인지하기보다도 그냥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첫 번째, 약 138억 년 전에서 빅뱅이 시작했다라는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시점, 빅뱅이 시작하고 나서 3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그때의 온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 10억 K라고 나와 있는 이 온도. K라는 녀석은 우리가 켈빈이라고 읽으면 되고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녀석의 단위입니다.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섭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섭씨라는 온도에다가 273이라는 숫자를 더해주게 되면은 나오는 게 바로 절대 온도, 켈빈 온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10억 켈빈.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뭐 10억 도라고 생각해도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도의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게 이제 켈빈 온도인데, 이 10억 정도 되는 숫자면 사실상 이 27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와 10억도 정도 되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 바로 빅뱅이 시작하고 나서 38만 년 후에 3000 켈빈이라는 온도다 라는 요 세 가지 시기와 그때에 해당하는 10억 켈빈, 3000도, 3000 켈빈이라는 온도는 꼭 외워줘야 합니다. 내신 시험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넘어가야 될 건 138억 년에서부터 3분 후, 38만 년 후, 그리고 지금으로 오는 데까지 온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가 3분에서 10억 켈빈이었는데 38만 년 후에 3000K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10억이었는데 그게 3,000원이 됐다고. 그 얼마나 많이, 얼마나 쓴 거야, 그거를. 그지? 보면은 10억 켈빈이라는 온도가 3000 켈빈이라는 온도로 식어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그 처음 온도는 더 높았겠지. 더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이 식은 상태가 10억 켈빈이었겠지만 이때의 온도는 사실상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건 무슨 해프닝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꼭 알아야 되는 거, 기본 입자 생성. 기본 입자 앞에서 배웠죠. 누구누구 있었어요? 쿼크라는 녀석이랑 전자라는 녀석, 두 녀석이 원래 만들어졌다. 가장 처음에 생성이 되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식이 뭡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요. 양성자, 중성자 어떻게 생긴다 그랬지? 바로 커크라는 녀석 중에 업커크라는 녀석과 다운커크라는 녀석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서 뭉치냐에 따라서 양성자가 생길 수도 있고 중성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었어요. 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원자핵 생성입니다. 이 원자핵 생성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3분 후 10억 켈빈이 됐을 때. 그래서 요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헬륨 원자핵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수소 원자핵도 같이 써있긴 하지만 수소 원자핵은 사실상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헬륨 원자핵을 거의 대부분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소 원자핵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원소 기호 그 번호를 매기는 순서가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양성자가 한 개 있어서 그럼 원자핵이라는 게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띄는 녀석이 바로 수소라는 녀석이야. 그런데 양성자라는 녀석이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만들어졌었잖아. 그럼 사실상 여기서 일로 넘어왔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생겼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헬륨 원자핵이라는 녀석이 생겨요.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 2 바로 양성자라는 녀석 2개 그리고 거기에 중성자라는 녀석 2개가 달라붙어서 생긴 게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림을 보게 되면 두 개가 붙어있는 색깔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원자가 생깁니다. 원자가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38만 년 후 온도는 3000 켈빈일 때입니다. 바로 원자라는 녀석이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만들어진 원자핵의 주위에 전자라는 녀석이 돌기 시작했다. 합쳐졌다. 한 몸이 되기 시작한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전의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우주에서는 거꾸로의 순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좀 더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입자 어떤 녀석이든 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게 되면 그 녀석은 안정하지 않고 불안정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다른 누구하고 바로바로 결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팽창을 하면서 점점 식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온도가 식어가면서 안정을 되찾으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결합을 하나 두 개씩 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앞에서 빅뱅이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대별로 어떤 해프닝이 순서대로 있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라는 녀석이 여기 앞에서 보면은 요 단계 있죠? 요 단계. 원자가 생성되는 요 단계. 원자가 생성되는 요 시기로부터 전이냐 후냐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왼쪽에 있는 상황이 원자가 생기기 전이에요. 원자 생성 이전의 상태. 그리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자가 생성되고 난 후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에는 원자핵이라는 녀석과 전자라는 녀석이 서로 따르게 퍼져 있는 장면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자핵이라는 녀석과 전자라는 녀석이 같이 한 몸으로 원자라는 형태가 구성되어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빛. 이 빛이라는 녀석이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물질들이 그 안에 너무나도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녀석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사와 굴절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우주가 온도가 좀 식어가면서 물질, 원자라는 녀석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방이 좀 정리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방이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빛이라는 녀석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말을 다르게 하면은 원자가 생성되고 난 이후부터 빛이라는 녀석이 우주의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빠져나가기 시작한 이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나중에 빅뱅이라는 우주론을 근거가 되고 타당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아무튼 이런 녀석이에요. 투명한 우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빛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여기는 불투명한 우주. 그래서 투명한 우주일 때 빛이 처음에 빠져나가기 시작한 그 빛,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우주라는 녀석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요 그림이 나와요. 자, 빅뱅 후 약 38만 년, 약 3000 켈빈 온도일 때, 이때가 언제였어요? 이때가 우리 그때였잖아. 원자라는 녀석이 형성됐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었죠. 그죠? 근데 요 시기 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빛이라는 녀석도, 요게 우주 배경 복사가 빛이라고 했는데, 빛도 이제 하나의 파장이기 때문에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녀석이 점점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퍼져나가면서.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 바로 스스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에너지가 감소를 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000 켈빈일 때의 상태에서 출발한 빛이었지만 그 빛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쯤에는 3K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그렇게 돼서 이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이 맞다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기본 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자라는 녀석까지 형성된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우리가 우주를 관측했을 때 우주에 어디든지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은 온도가 3K쯤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3K가 맞았어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빅뱅 우주론이라는 그 우주론이 하나의 든든한 근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제 빅뱅 우주론이 우리가 정상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딱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흔히 얘기하는 진리가 돼버리는 그런 정상과학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디딤발이 되어준 녀석이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3K라는 온도, 이 3K라는 온도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트를 이제 여기까지 한 반 정도 한 건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내용이라는 게 되게 큰 그림이에요. 거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넘어왔고, 어떤 과정들로 인해서 넘어왔고, 그래서 무엇이 생겼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배우는데, 생각보다 이런 온도, 아까 얘기한 시기, 몇만 년 전이냐, 몇 분 후냐, 10억 켈빈이냐, 3000 켈빈이냐라는 아주 사소한 녀석들이 자꾸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문제는 결국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한 2번, 3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꼼꼼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빅뱅이라는 녀석을 지지해주는 근거를 하나 배웠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근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두 번째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 다른 말로 하면은 찾을 수 있게 해준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 과학적 발견, 과학적 기술이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스펙트럼은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뭐 연속 스펙트럼, 방출, 흡수 스펙트럼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뭐랑 뭐냐? 연속이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 두 녀석을 묶어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잠깐 쓸게요. 그러면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랑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더 세분화하고 들어가면은 요렇게 흡수 스펙트럼과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별, 우리가 우주를 다루기 때문에 별이라고 나와 있지만 별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은 표현이 바로 광원이라는 표현이에요. 광원. 광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광은 빛 광자고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할 때 그 원인이 들어가는 그 원입니다. 근원원이라는 한자인데 이 빛이라는 녀석이 출발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 교실 안에서도 뭐 이 위에 달려있는 전구 뭐 하나의 광원이 될 수 있겠죠.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광원에서부터 나온 빛이라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분광기 혹은 프리즘 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으로 생긴 유리 모양은 프리즘이에요. 근데 이제 분광기라는 이제 장치도 있다라는 거. 분광기 뭐냐? 분해하다, 쪼개다라는 뜻이고 빛을 쪼개주는 장치,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어요.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끊김없이 쫙 이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연속. 그 다음에 방출과 흡수는 선. 그 부분만 보이냐 아니면 그 부분만 보이지 않냐의 차이로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을 나누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과학의 단계에서 뭐 자세하게 100% 알고 있지는 몰라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먼저 여기 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준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위치. 그러면 에너지 위치가 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높은 에너지 준위, 높은 에너지 위치라는 말이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에는 에너지가 많이 없는 상태. 자, 여러분들 요거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원자핵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양성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가지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석도 N극이랑 S극은 서로 붙고 N극과 N극 혹은 S극과 S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죠. 우리가 그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원자핵이라는 녀석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기본적으로 발동을 해요. 발동? 무슨 만화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겉에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라는 녀석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 전자가 더 활발해진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더 힘이 넘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이 둘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고 다른 더 멀리 있는 껍질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를 이제 흡수했을 때의 상황이겠고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더 멀리 있는 껍질에 기본적으로 전자가 있다가 이제는 더 안쪽인 껍질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반대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하겠죠. 여기까지 되나?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에너지라는 게, 요 에너지라는 게 공통적으로 빛이라는 녀석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2번 그림 밑에부터 먼저 봐보죠. 그러면 안쪽 껍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전자가, 그죠? 더 낮은 에너지 주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는 애들이 원래 있는 위치에서 더 높은 에너지 주니 더 바깥쪽 껍질로 점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 에너지가 바로 빛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흡수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되죠, 그죠? 그래서 흡수를 한 녀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흡수를 한 상태의 전자를 우리가 들떴다, 들뜬 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 반대의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바깥쪽 껍질에 있던 게 다시 안쪽 껍질로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타낸 게 이런 스펙트럼, 이런 스펙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말만 따라 그냥 그대로 빛을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위에 거를 이제 빛이라는 녀석을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해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여기까지 되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표현되는 선들이 있죠. 요 선들. 근데 이 선들이 이 원자라는 녀석이 어떤 원자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이왕 수업하는 거 같이 추가로 한번 더 해볼 테니까 간단해요. 지우고, 자, 간단하게 이제 중심부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그런데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에 있는 녀석은 서로 다른 종류예요. 원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게 수소면 아래 게 이제 헬륨이나 그런 거지. 이제 아예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근데 다른 종류라는 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바로 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 아까 왜 여기 있던 애가 에너지 흡수하면은 다음 껍질로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다음 껍질로 가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 양이 다 달라. 이게 다 달라. 어떤 애냐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달라. 에너지의 양이 다른 거지. 에너지의 양이 다르니까 각자 가져가는 빛의 영역, 빛의 파장이 다 다른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수소고 오른쪽에 있는 건 탄소입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은 다르죠? 줄의 양상이나 줄의 개수 뭐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바로 껍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 격차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고,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거 측정하면 원소의 종류가 어떤 녀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수소가 거기에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수소선들이 되게 두껍게 나타나요. 두껍게. 자, 그래서 이제 방출과 흡수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 뭐였어요? 흡수? 흡수라는 녀석은 바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에너지를 말 그대로 흡수한 거지. 빛이라는 녀석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흡수 스펙트럼.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이 우리한테 날라온 거고, 우리는 그 남은 거를 쪼개보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거 누가 먹었겠어? 거기 있었던 수소가 먹었었겠네.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뭐야? 방출 스펙트럼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근데 방출을 누가 했겠어? 수소가 했겠지. 지금 수소가 뭘 했겠어? 아까 먹었던 걸 뱉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만 약간 반전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해가지고 수소와 탄소.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 그림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 그림.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 벌써부터 이제 저온, 고온 요것만 이제 우리가 따져주면 돼. 저온 어떤 거겠어?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지.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지나가던 빛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자기네가 흡수하는 거야.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가져가니까 먹고 나서 남은 게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 되죠, 그죠? 고온은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빛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고. 그리고 그 빛을 하면 얘네들이 먹었던 거 뱉어내는 거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해했고 우리가 흔히 별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녀석이에요. 얘가 이제 별빛이야, 별빛.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별이라는 곳에서 이 빛을 내보내면 이 별을 감싸고 있는 이 대기층을 뚫고 통과를 하니까 이 대기에 들어있는 원소나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펙트럼이라는 도구는 어떠한 원소가 어떠한 양만큼 들어있는지를 수소냐 탄소냐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중요한 증거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되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파고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양성자, 중성자, 생성. 이 파트. 자, 우리가 배우긴 배웠지. 양성자라는 녀석은 뭐 업커크, 다운커크. 해가지고 뭐 만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플러스 1이라는 전기를 띠는 녀석. 반대로 이제 중성자는 뭐였어? UDD.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0이라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녀석이 바로 중성자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기본 입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생기는 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넘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아니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양성자, 중성자가 누가 많이 생기고 누가 조금 생기고가 있을까, 얘들아? 사실상 그렇진 않을 거야. 사실 보면은 그냥 커크라는 녀석이 이제 업커크, 다운커크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끼리 우연치 않게 확률적으로 그냥 만나는 거야. 만나면 얘는 얘가 되고 만나면 얘는 얘가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과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았던, 예를 들어서 뭐 5대5 비율이었다면 이 비율이 점차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봐보세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반대로 양성자라는 녀석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대. 되죠, 그죠? 그러면 방출하고 흡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잘 일어난다는 거야. 언제? 바로 온도가 높을 때, 주변의 온도가 높을 때, 그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우주는 점점 식어간다 그랬지, 그지? 우주가 막 그 10억 켈빈에서 3000 켈빈, 그리고 지금은 막 3K까지 떨어졌다. 우주 배경 복사해서 배웠잖아. 그런데 이게 온도라는 녀석이 점점 식어가면서 위의 과정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과정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 에너지라는 거를 방출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 바깥쪽으로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에너지라는 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주변에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충분히 있잖아. 온도가 높다고. 그런데 우주가 점점 온도가 식어가. 그럼 주변에 에너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이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맨 처음에 우연치 않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성자가 중성자는 안 돼. 이 과정은 이제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의 개수보다 더 많아지겠지. 여기까지 되나?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온도가 식어가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는 변환이 불가능하고 왜?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변에 온도가 식어서 에너지가 없는 걸 뭐 어떡해.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중성자라는 녀석이 양성자가 되는 건 에너지 어차피 밖으로 꺼내내는 작업이니까 마음대로 마음껏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면 중성자가 나중에는 없어지겠네? 이 세상에는 양성자밖에 남아있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잖아. 우리가 맨날 화학 시간에 막 배우면은 중성자 몇 개 있고 중성자 막 무게가 양성자랑 비슷하고 막 이런 거 막 배우잖아. 없으면은 왜 배우겠어? 실제로 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 자, 봐보죠. 이게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총 공 16개가 나와 있어요. 사실상 요 16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개의 개수로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8개였다는 거야.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하지만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기가 점점 힘들다 그랬지? 그러니까 보면은 요렇게까지 몰아붙여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다싸로 바뀌어가지고 양성자는 14개, 중성자는 2개 요런 식의 포메이션이 짜여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만히 냅두면 이 중성자가 원래 다 넘어가 버리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사실상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 요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나서 슬슬 온도가 식으면은 우리 헬륨 원자핵 생긴다고 배웠었죠. 뭐 시기상으로 뭐 10억 켈빈 그 온도일 때쯤에 막 이런 애들이 막 생긴다고. 그잖아. 그러면 이제 요 원자핵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요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잘 봐. 원자핵이라는 게 생기면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 자, 요렇게 2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제각각 헬륨, 아니 수소의 원자핵을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수소의 원자핵은 이제 최종적으로 12개. 그리고 헬륨의 원자핵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질량으로 따진다면 이제 사실상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같이 1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12개니까 12, 12, 여기는 4개,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니까 여기는 4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질량비가 누구 대 누구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질량비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 됐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비라는 말이 나와요. 개수비 뭡니까? 개수의 개수. 몇 개. 그럼 몇 개. 처음에 이제 개수비가 1대1이었다가 똑같았다가 비율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그럼 14개, 2개, 막 이렇게까지 줄어든다고 나중에 몰아붙여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12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수비를 1대1에서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3대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비를 얘기한다라는 거. 질량, 알갱이 개수 세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파악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되나? 자, 이제는 내용이 없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맞아, 다시 한번 봐볼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순서, 위에서부터 아래 단계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빅뱅 우주론이라는 녀석이 맞다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막 이렇게 변해서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 핵이라는 녀석과 헬륨 원자 핵이라는 녀석이 3대1이라는 질량비를 가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게 질량비가 3대1이다. 질량비가 3대1이다라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증명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뭐겠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이제 우주에 여기든 저기든 막 골고루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1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볼 건데? 그거는 이제 스펙트럼을 활용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게 맞은 거야. 그래서 빅뱅이라는 녀석이 맞았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 뭐였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빅뱅이라는 녀석이 오늘 배운 내용 빅뱅이라는 녀석은 어떤 걸 얘기하는 우주론이냐? 맨 처음에 이제 정적 우주론, 팽창 우주론 두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적이 지고 팽창이 이겼다. 그리고 그 팽창 안에서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이렇게 두 개.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요 두 개가 또 싸움을 하고 요 두 녀석의 차이는 뭐가 있었는지 맨 처음 배웠고, 그리고 빅뱅이 이겼다. 근데 빅뱅이 왜 이겼냐? 빅뱅이 이긴 중요한 두 가지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의 근거가 뭐다?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가 3K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증거가 뭐가 있었다? 바로 수소의 값, 헬륨 원자 핵, 이 비율이 바로 3대1이라는 거를 알아냈다라는 거지. 요거 어떻게 알아냈었지? 바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냈었다. 그래서 중요한 큰 그림은 이거예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두 가지의 타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이 타당한 근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스펙트럼이라는 이 타당한 이유가 왜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도구란 무엇인지를 배워보고 이 내용을 확인하고 역시 빅뱅은 타당한 우주에 대한 이론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다음 시간에 뒷부분인 제목이 어떻게 되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파트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